뉴스버스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진동 기자 이러면 더 빨리 기억을 할 텐데 결국 조선일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매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뉴스버스에서 단독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2020년 4월 3일 그 당시 그 총선 직전이죠. 그때 그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손준성 검사가 지금의 김웅 의원, 그 당시는 의원이 아니고 송파갑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씨에게 고발장을 보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발장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누가 고발을 하는가 하는 고발인의 이름은 빈칸으로, 그리고 고발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그 외에 다른 사람들 해서 총 11명의 이름이 있고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렇게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인의 이름만 써놓으면 완성이 되는 이런 고발장을 미리 작성을 해서 김웅 후보에게 보내준 겁니다. 김웅 후보는 그것을 자기 소속 정당인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단독 뉴스로 나온 것이고 그것을 다시 9월 3일자 동아일보가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나오고 있는 그 성격 규명,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2020년 4월 3일이면 4.15 총선 직전인데 그때 검찰과 김웅과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연결돼서 그 루트를 타고 가서 고발하라 하는 청부를 한 거다. 이제 청부 고발이다. 이제 이것이 먼저 나와 있는 그 성격입니다. 검찰이 김웅 씨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에게 고발을 시켰다. 그러면 누가 이익일까부터 밝혀봅시다. 나와 있는 대로 윤석열 씨가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총선 직전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김웅 후보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김웅 후보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미래통합당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정보가 가짜라면, 함정이라면,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 이익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이 이진동 기자의 단독 뉴스, 여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2021년 9월 2일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당 차원에서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청부 고발이다 그러면은 청부 고발 미수냐? 이런 정도의 그 평가가 나올 만한 답변을 한 겁니다. 김웅 의원은 청부 고발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미래통합당의 김건희,
한동훈 씨 관련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을 공론화하지도 않았다. 이런 답변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은 11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그리고 이 김건희, 한동훈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 그 11명 중에서 이 사람들을 뺀 거기다가 윤석열 씨를 보탠 이 사람들에 대한 고발은 했느냐? 공론화는 했느냐? 그리고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발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느냐? 이런 답변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분량의 답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김웅 의원하고 거의 흡사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9월 3일 실제 고발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김웅 의원과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웅 의원은 2020년 4월 3일의 그 사건이 청부 고발은 아니고 공익 제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미래통합당의 김웅 후보가 그것을 받았는가? 공익 제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 신고의 대상이다.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선 여기에서 사실과 어긋나는 것은 그 당시 김웅 씨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면이 있죠. 대검의 손준성 검사가 야당인 미래통합당에다가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손준성 검사는 그런 공익 제보든 청부 고발이든 안 했다. 물론 공익 제보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 청부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고 보면 김웅 의원의 해명이 대단히 국지적이다. 아주 산더미만한 것을 숨기고 답을 하지 않았으면서 손톱만큼 해명을 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9월 3일 현재 여권의 반응은 어떤가? 민주당은 그것은 검찰 쿠데타다. 이렇게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다. 검찰 쿠데타 시도라고 본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낙연 후보의 태도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공수처 수사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여기에 이르니까 여당이 검찰을 국정조사하자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특이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김웅 의원과 이준석 대표, 그들이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검찰 쿠데타다, 검찰의 정치 개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을 방어하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대검에 있는 검사가 고발인 칸을 빈 칸으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보냈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김웅 후보가 그것을 받아서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 이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 고발인이 빈칸으로 돼 있고 나머지가 다 채워져 있는 그 고발장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주장했던 것은 미래통합당에서는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김웅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민주당 측에서 검찰 쿠데타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대검에서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보내주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내가 봤다. 저번에 엑스파일 사건 있을 때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내가 봤다, 그 말로 엑스파일은 실제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죠. 이번에 똑같습니다. 김웅 의원이 내가 봤다, 내가 받았다, 그것은 실제한다,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진술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지고 볼 것이, 작성된 고발장은 11명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 증거자료까지 다 갖춰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챙겨서 보냈다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상태로 보냈다는 것이죠.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자료의 상단에 손준성 보낸 그 대검 검사 이름이 적혀서 그렇게 나오는 자료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보냈고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하니까 첫째, 이게 청부 고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청부 고발은 아니라고 하죠. 자기들은 책임질 일이 아니다, 검찰 선에서 책임지는 것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거 봤다고까지 이야기는 하겠다. 밖에서 볼 때는 이 정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였다. 왜 당신들이 그걸 받았느냐 하니까 공익 제보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공익 제보인데 왜 받아서 당신들이 그걸 뭉개버렸나? 나중에 고발 안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답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한 가지는 청부 고발인가 이렇게 보았을 때이고, 이제 두 번째, 작성된 고발장에 고발하는 사람 이름만 써놓으면 될 정도로 다 갖춰서 증거자료까지 다 챙겨서 보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거기에 나왔다. 그러면 이름이 나와도 되는 경우가 아닌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정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정보는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필요해서 빼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부 챙겨서 보냈다면 김웅 후보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자료를 빼낸 것일 수 있다. 그때 빼냈다가 4.15 총선 때 안 썼다는 것은 누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안 썼다. 그거 놔뒀다가 이번에 써먹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엑스파일 때, 윤석열 엑스파일 때 처음에 불발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내놓고 엑스파일 가지고 한참 바람몰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때 쓰지 못했던, 가지고 있던 것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번에 나왔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나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홍준표 후보의 말은 아무튼 김웅 의원과 이준석 대표 이쪽에서 특히 김웅 의원이 내가 봤다, 내가 받았다, 내가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검에서 나오긴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엮어 넣는 겁니다. 윤석열이 모르고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윤석열이 몰랐다고 한다면 국정농단 사건하고 똑같이 묵시적 지시설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무지몽매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폭력적인 악의적인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한데 이것을 통해서 홍준표 후보가 노리는 게 무엇인가? 그게 좀 빤히 보이죠. 윤석열 총장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그냥 막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알았을 거다. 그러면 첫째는 윤석열을 잡자 하는 것이고 여기 뒤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때 그게 나와서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들고 나서는 것은 미래통합당을 잡자. 지금의 국민의힘을 같이 잡자 하는 것이죠. 정당 차원의 선거부정으로 보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그거 좋다 하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첫째는 그때 앞에 서 있던 황교안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의 실세다 할 수 있는 유승민, 김종인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계산으로 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몰랐을 리 없다. 자기가 한번 이렇게 짐작을 이야기해놓고 모르면 안 된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또다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을 꺼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묵시적 지시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박근혜를 잡았다. 사실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박영수 특검은 1인입니다. 박영수 특검을 비난을 해야 하는데 또 윤석열 검사를 끌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을 잡겠다. 그 다음에는 국정농단 사건은 유죄다. 묵시적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번 더 짓밟는 겁니다. 그 세력을 잔당을 아예 깨부수려고. 그러면서 동시에 친박을 타격하는 것이죠. 근래 친박이 다시 또 모여서
보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하는 그런 낌새도 보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범죄를 저지른 사악한 정권으로 만들면서 친박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포석이 깔려 있다. 두 마디 말로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 어떨 때는 그게 재주라고 하겠지만 어떨 때는 죄를 많이 짓게 해도 됩니다. 요즘 홍준표 후보의 그 페이스북에 가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욕하고 친박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댓글이 많은 것으로 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지금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이번에 또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끌어내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당사자니까 대변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 좀 요 시기로 봤을 때는 좀 이른 편에 속합니다. 9월 1일자로 논평이 나왔는데 여기서 같이 기억을 할 것은 뉴스버스가 단독 보도를 한 것은 다음 날인 9월 2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뉴스버스가 보도를 하기 전에 본인들, 당사자들에게 반론 청취를 했습니다. 그게 9월 1일에 시작이 되었고, 아마 그래서 대변인 논평을 9월 1일에 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은 이게 페이스북 날짜라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서야 뭐 보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김웅 의원이 같이 이진동 기자하고 내놓은 이거는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흠집내기를 또 한 거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재직 중, 검찰총장 재직 중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 지시를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 논평에서 손준성 검사도 그런 일 없다고 했고, 또 김웅 의원도 그런 일 없다고 했다. 그거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고발 사주, 그러니까 뭐 청부 고발, 이거는 부인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발장을 대검에 있는 검사로부터 받았다. 그거 공익 제보로 받아서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부인했다 해서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뉴스버스의 보도를 보건대 그 관련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이런 그 큰 사건을 만들어내고 또 밖에다가 밝힌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그 논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략 이번 사건을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았는데, 특징적인 것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또 이진동의 뉴스버스다 하는 것이죠. 그 김건희 씨하고 인터뷰를 했다 하는 것도 여기였고,
이 뉴스버스 이진동 이러면은 조선일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이진동 기자의 단독 보도 이걸 보면 거기에 이제 기사에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시간 순서를 보건대 일단은 취재를 했고 그 부분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들어간 건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들어갔는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민주당 부분은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그런 다음에 김웅 의원에게 후속 취재의 형식으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단독 보도는 9월 2일 오전 8시 55분으로 되어 있고 반론 청취는 전날인 9월 1일 저녁부터 9월 2일 오전까지 했다고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손준성 검사,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그래서 손준성 검사는 아마 문자를 받은 것 같은데 관계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번에 좀 특징이 이진동 기자가 9월 2일 오전 손준성 검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기사 안에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당시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넘겨서 고발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요구한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인가 잘 안 맞는다 싶은 부분이 있죠. 뉴스버스가 단독 뉴스로 내보낸 것은 피해자가 3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자 3명이 11명에게 고발을 하는 고발장과 증거자료 이런 것이 다 있었다. 그게 김웅 의원이 내가 받아서 전달했다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셋이니까 사건 현장에 시체가 셋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버스가 손준성 검사에게 보낸 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 둘만 물어보고 있죠. 김건희 씨가 고발을 한다 하는 것은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 증거로 여기 지금 살해 현장이다. 증거가 다 있다. 결정적으로 시체가 셋이 있다. 이랬는데 살해는 둘만 했다고 지금 새롭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시체 하나는 그냥 떠밀려 온 거냐?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 거냐? 이런 불일치가 발생한 겁니다. 왜 손준성 검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넘기셨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과 반론을 요구합니다. 이 말을 빼버렸을까? 그것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이 사건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꾸몄을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폭로했을까? 뭐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 터뜨린 거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여기에 좀 의심이 가는 것은 이낙연 후보의 그 좀 과도한 반응입니다. 여당이
어쩌자고 국정조사까지 꺼내 드는가?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그 검찰을 국정조사해야 하는 것인데 좀 과하면 이상한 거다. 이런 면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손준성 검사가 배신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터뜨렸다고 해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지금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선 본선 때가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 때인 이 지금과 같은 때에 왜 이걸 터뜨렸는가? 이것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터뜨리면 기껏해야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을 하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추석이 오기 전에 그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기대하고 있는 거기에 손발을 맞추는 일에 불과하게 됩니다. 어떻든 지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민주당 태도도 만일 이게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겠다 하면은 슬쩍 이렇게 밀어주고 발로 툭 차주고 가면 되는데 이낙연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그 반응을 보건대 상당히 진심이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덤벼드는 것처럼도 보이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거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게 되고 불길이 안 잡히면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추석쯤에 온다고 하는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석 무렵 되면은 김건희 씨 기소 사건 2건 그게 좀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 청부 고발 사건, 혹은 그 검찰 쿠데타, 이거는 윤석열 후보 본인 사건입니다. 김건희 씨 사건 2건이 이미 앞으로 터질 거고 거기에 하나 더 보태진 것이죠. 이번 사건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큰 건입니다. 문건을 건네준 것만 해도 큰 사건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명분이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아주 호재가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렇지 않아도 조국 씨도 여기에 대해서 나서서 말을 했고, 그리고 큼직한 언론 방송사가 이것을 다 다루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여기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큰 사건이라면 대선 본선에서 쓰면 좋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너무 일찍 터뜨렸는가? 이것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면 만일 이런 사건이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꼬투리가 있었다.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거를 그냥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털고 가는 것이죠. 제 호의적이라 하더라도 어떻든 이게 가능하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건너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둘이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터뜨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순순히 경선 과정에서 털고 가고 본선에서는 가뿐히 갈 수 있게 해줄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터뜨린 것일 가능성이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터뜨렸고 이왕 터졌으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이걸 써먹자. 그렇게 된 것일 수 있다. 그쪽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 한 가지 더 지금까지 보면 이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무엇을 했다 하면은 그게 여당 정보를 갖고 와서 터뜨리기보다는 야당 정보를 가지고 와서 터뜨렸습니다. 야당 내부에서 하는 일들 그런 것이었다. 이런 몇 가지 그 정보를 보건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터뜨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터뜨렸다고 하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군가?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홍준표 후보가 되겠죠. 사전에 했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건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터뜨렸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을까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첫째,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이걸 터뜨림으로 해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홍준표 후보의 음모를 유승민 후보가 밖에다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1위 자리에 올라선다. 얼마 전에 유승민 후보가 한 이야기, 그것과 또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고 나서는 시기는 언제냐? 그것은 아무래도 11월 초가 되기 이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1위를 하는 그런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면에서 시나리오 1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후보하고 손을 잡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두고 보니까 역선택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했는데 그 역선택 표를 홍준표 후보가 다 가져가더라.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도무지 안 올라가더라 하는 면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이 역선택을 가지고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홍준표 후보가 맞죠. 항상 이 경쟁에서 배팅을 하면서 살아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후보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지도부 쪽에서 이것을 터뜨렸을 수도 있다. 물론 홍준표를 위해서, 그리고 홍준표와 이준석이 같이 가니까 이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힘 내부에 강력한 홍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들이 이걸 터뜨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정보는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김웅 후보가
그 당시 당에다 이것을 갖다 줬다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경우 그러면 시나리오 3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4. 이것은 좀 복잡합니다. 유승민 후보가 반드시 이번에는 내가 이겨야 된다 하면서 자기의 오른팔을 내놓는 겁니다. 김웅 의원을 제물로 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좋다, 내가 제물이 되겠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은 그저 해봤자 전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받아서 넘겨줬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질 일도 별로 없다. 이런 계산으로 겉보기에 유승민 후보가 나를 위해서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죽겠습니다. 이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가 자기 오른팔을 자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후보를 죽이려고. 그런데 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하면 이익은 홍준표 후보에게로 갑니다. 유승민 후보에게 오지를 않고. 그러면 애꿎게 자기 오른팔만 자른 것이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나리오 4로 갈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홍준표 후보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김웅이 유승민을 배신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김웅 의원은 당대표 선거 때도 유승민 씨를 배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당과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과 이 양쪽이 얽혀서 지금 좀 위난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거를 김웅 의원이 나서서 사실이다. 내가 봤다. 내 손으로 그것을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런 사건이 됩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퍼져나갈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만 이것을 사건을 해결하면 된다고 볼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과 사실은 뿌리가 같은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시나리오는 어느 쪽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